것도 많이 남진 않아서. 자, 그래도 거의 끝까지 되네 이제. 좋아요. 오늘 이제 남은 게 배설계인데, 우리 배설계 하면 뭐 하는 데입니까? 네, 배설하는 데죠. 좀 그럴듯하게 말하면 노폐물을 배출하는 약간 그런 과정으로 보면 되겠고, 그리고 좀 더 그냥 편하게 말하면 그냥 오줌 만드는 데가 배설계지. 그러니까 결국에 오줌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변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그냥 봤을 때, 만드는 곳은 콩팥, 혹은 우리 이제 콩팥이랑 완전히 같은 단어로 신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르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이 콩팥, 우리 몸에 이제 두 개가 있는 이 콩팥이라는 기관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건 오줌관이라는 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해서 방광에 담겨 있다가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중학교 때 하던 얘기고, 솔직히 생활에서 요 뒤쪽 과정을 아예 안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알기는 알아야 돼. 근데 기관 명칭들 정도가 전부고, 그래도 나름 이제 방광은 뒤쪽에서도 중요하니까 좀 알긴 알아야겠죠. 우리 이미 자극의 전달 아니지, 신경계 하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어쩌고, 그래서 방광에 연결된 어쩌고 이런 거 얘기했었으니까 방광은 이제 그런 포인트 때문에라도 좀 알아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생원에서 집중하고 있는 쪽은 이쪽입니다. 사실 이거 중학교 때 이것도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 콩팥에서 오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 혈액이 들고 온 노폐물을 콩팥에다가 버리는 과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작은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야 이름이?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면 콩팥 동맥이라고 부르면 되겠지. 그치? 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인 거고, 그럼 기관 입장에선 기관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콩팥 동맥을 통해서 우리 콩팥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콩팥 안에 콩팥 동맥에서 이어지는 게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콩팥 동맥 이쪽은 혈관이니까, 동맥이다 보니까 혈관이니까 혈액이 흐르고 있을 건데, 얘가 콩팥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혈관으로, 작은 혈관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작은 혈관이 중간에 막 이렇게 꼬여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애초에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실처럼 되게 가는 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막 엉켜 있는 거야. 대충 약간 털실 감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감겨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혈액이 감겨있는, 아니 혈관이 감겨있는 이 구조를 우린 뭐라고 부르고? 누가 뭔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아직은. 요건 세뇨관이 아니지. 이건 그냥 모세혈관이 엉켜있는 구조니까 이걸 우린 사구체라고 부릅니다. 모세혈관이 엉켜있는 이 구조를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구체는 이렇게 막 엉켜있다가 다시 나중에 풀려서 그냥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잘 가다가 여기 막 엉켜있고, 그러고 나서 다시 풀려서 그냥 뒤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만 막 얽혀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잘 안 쓰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유선 이어폰 쓰면은 볼 일이 많은 그런 거지. 선이 이렇게 막 엉켜있는 거, 중간에가.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만 이렇게 엉켜있는 거야. 그런 구조가 이제 사구체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구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 여기는 이제 혈관이다 보니까 안에 혈액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고 있는 데를 만난단 말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냥 혈액이 잘 흘러가다가 중간에 막 도는 혈관이 나타나고 거기서 안에 혈액이 막 돌면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일이 생겨? 무슨 일이 생겨? 뭐 무슨 일이 생기긴 무슨 일이 생겨? 혈액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밖으로 튀어나가겠지. 간단하잖아. 여러분들 요즘 놀이터엔 없지? 그 뺑뺑이 있나? 없지. 있어? 아 그래도 요즘 있어? 그 너네 왜 그 이렇게 돌리는 거요? 그 뺑뺑이. 우리 뺑뺑이 잡고 그 위에 여러 명이 뺑뺑이 잡고 타고 있다가 한 명이 그거 엄청 세게 돌리면 어떻게 돼? 네, 날아가잖아요. 딱 그런 느낌으로 결국 이 안에 혈액이 돌게 되면 혈액에서 물질들이 이 혈관 밖으로 이제 튀어나가게 돼 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흔히 이제 원심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원심력 때문에뿐만 아니라 원래 오던 혈관이 조금 더 두껍고요. 그리고 이 사구체로 이루고 있는 혈관이 조금 더 얇아요. 근데 두꺼운 혈관에서 얇은 혈관으로 가면 내부의 혈압이 어떻게 되게? 내부 혈액의 압력이 네, 커져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고무호스 같은 걸로 물 뿌리다가 끝에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 물줄기가 더 세지잖아. 그치? 딱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갑자기 길이 좁아지면 확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혈관 내부의 혈압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회전까지 하니까 안에 있던 물질들이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혈관 밖으로. 그리고 그 혈관 밖에 튀어나온 물질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이 주변에 구조가 있는데 여기는 보먼주머니라고 불러요. 이름을 왜 이따구로 지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보먼주머니라고 불립니다. 근데 보먼주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보먼주머니에서 담은 물질이 흘러갈 길과 혈액의 길은 아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혈액 그 순환계나 소화계 이거 얘기할 때 소화계랑 순환계 통합적 작용할 때 림프액이랑 혈액이랑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물론 걔네들은 이제 나중에 가면 합쳐지긴 할 건데 근데 그 합쳐지기 전까지는 완전히 따로 흘렀었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이 사구체로부터 튀어나와서 보먼주머니가 받은 그 물질들은 이제 이 혈액이랑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그냥 따로 움직이고 나중에 다시 합쳐진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따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실 이미 보먼주머니에서 튀어나온 이 물질들이 곧 뭐가 되냐? 오줌이 될 거예요. 다만 우린 이걸 이제 오줌이라고 잘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이제 우리 흔히 원뇨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뇨가 오줌이잖아, 뇨. 뇨라고 부르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오줌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줌은 오줌인데 오줌의 원액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원유라고 하면 이게 뭐야? 기름 원액인 거란 말이야. 우리가 실제로 땅에서 파올린 석유, 원유 이렇게 가면 걔네들은 우리가 쓸 수 없는 상태잖아요. 쓸 수 있게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느낌으로다가 일단 여기서 사구체에서 튀어나온 물질들을 이렇게 보먼주머니가 받아주었을 때 얘가 이제 오줌의 원료가 되는 원료이긴 한데 아직은 이대로 갖다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료라고 따로 불러주는데 일단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우린 이제 여과라고 부릅니다. 그 여과의 원리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원심력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어넣어주면 돼. 원심력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대답하고 답을 적을 때는 보통 원심력보다는 혈관이 얇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혈압 때문에 라고 적는 게 원래 제일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생각할 때는 둘 다 생각하시면 돼요. 압력도 높아지는 데다가 원심력도 있으니까 물질들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튀어나오는데 그 모아놓은 게 원유인데 그리고 그 현상을 우리는 이제 여과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혈액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전부 다 튀어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못 튀어나오는 물질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 어떤 물질들이 못 튀어나올까?
튀어나오지 못하는 물질들은 뭐야? 적혈구. 왜 적혈구는 왜 못 튀어나와? 예, 커서. 결국 얘네들은 혈관 안에 있던 물질들이 혈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혈관벽을 통과할 수 없으면 튀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크기가 너무 크면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적혈구야. 아저씨.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적혈구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과에서는 우리 이제 흔히 여과가 되는 물질과 여과되지 않는 물질을 나눴을 때 사실 여과되는 물질들을 나열하자 그러면 한번 나열을 해본다고 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물질 중에서 포도당도 여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런 것도 여과가 될 거고요. 뭐 아니면 우리 이제 뭐 흔히 각종 무기염류나 비타민 이런 것들도 다 나올 거고 또 이제 물도 여과가 될 거고 그러니까 혈액 안에 있는 물질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과가 되지 않는 물질 쪽으로 가보면 방금 얘기한 적혈구를 포함해서 혈구는 일단 다 튀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구라고 하는 건 이미 세포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저번에 얘기했었죠. 혈액 안에 세포들을 모아서 혈구라고 하고 이 혈구인 애들을 빼고 액체 쪽만 부르는 게 혈장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래서 이 혈구들은 다 세포기 때문에 세포들은 원래 혈관벽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구는 여과될 수 없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백질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여과가 되는데 단백질은 여과가 안 돼. 원래 그런 거잖아. 왜? 단백질은 너무 커. 아미노산은 작고. 그래서 우리 단백질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흡수했던 거잖아. 단백질은 흡수 못 하거든. 그러니까 소장벽을 통과를 못 해요. 그럼 혈관벽도 통과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고 또 지방도 여과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여과되지 않는 물질 하면 딱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세 개 빼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그냥 여과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 근데 여기서 사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물 중에 우리가 노폐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포도당,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세포호흡에 썼을 때 포도당, 단백질, 지방 전부 다 세포호흡에 썼을 때 이산화탄소도 노폐물로 나올 거고 물도 노폐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산화탄소는 호흡계로 버릴 거고 물은 호흡계로도 버리고 배설계로도 버릴 거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지막에 얘기한 NH3 암모니아는 이제 얘는 아미노산에서 나오게 되는 노폐물인데 얘는 어떻다? 호흡계로는 나가면 안 될 거고 이제 얘를 버리려고 이 배설계가 존재하는데 문제가 암모니아가 독성이 진짜 엄청 세요. 그래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몸 안에 돌아다니게 냅둘 수가 없습니다. 아예 암모니아 자체를 몸 안에 돌아다니게 냅두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일이 나요. 실제로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암모니아의 독성은 염산의 독성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가 염산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몸 안에 마음껏 돌아다니게 냅두는 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모니아를 덜 독한 물질로 바꿔주는데 그걸 요소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이제 흔히 이걸 해독한다라고 하거든. 그치? 원래 NH3 암모니아가 독성이 워낙 강해서 독성이 약한 물질인 요소로 이제 해독을 하는 건데 이 해독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기관에서 해독을 합니다. 결국 그렇잖아. 몸에 많이 돌아다니게 하기에는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드는 애 따로 해독하는 애 따로 있으면 결국 그 사이에 이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또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도록 애초부터 암모니아를 제일 많이 만드는 애가 해독을 하는 거지. 근데 암모니아 제일 많이 만드는 애가 누구냐? 세포호흡을 제일 많이 하는 애거든. 근데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 세포호흡 제일 많이 하는 애 누구라고? 간이라고. 우리 그래서 간에다 포도당을 저장하는 거였잖아. 간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서. 그래서 간에서
이 NH3 암모니아를 요소로 해독을 합니다. 사실 원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해독의 8, 90%는 어차피 다 간이 하기 때문에 뭐 해독하면 당연히 간으로 연결해 줘도 되는 거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요소 자체, 아니 암모니아 자체도 원래 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지니까 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NH3 요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드는 이 과정이 근데 이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소에다가 탄소랑 산소 같은 걸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독성이 약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작았던 물질을 큰 물질로 만드는 거 뭐예요? 동화작용에 들어가지. 그래서 뭐 이번엔 쪽지 시험 보면서 그냥 외웠었겠지만 요소 자체가 이제 암모니아보다 훨씬 큰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해독 과정을 흔히 요소 합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합성이기 때문에 뭐야? 동화작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딱히 무슨 효소인지 몰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효소가 사용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계속 하면서 우리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모든 물질 대사에는 당연히 효소가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서 한 번씩 얘기했던 어떤 물질 대사가 됐든 다 효소는 쓰여요. 예를 들면 세포호흡. 세포호흡도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쓰여요. 단백질 합성도 물질 대사니까 효소가 솔직히 좀 이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대부분의 물질 대사에 다 효소가 쓰이기 때문에 요 과정도 효소가 쓰일 거고 결과적으로 NH3가 요소로 합성되는, 그러니까 간에서 요소가 합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우린 동화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해독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가 되는 물질에는 당연히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 왜냐면 애초에 우리 몸에 있는 이 오줌을 내보내는 이 배설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요소를 버리려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 보먼 주머니에 모였던 원료가 이제 관을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료가 이동하는 관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 이걸 오줌관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세뇨관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이제 똑같아. 뇨니까 오줌이 지나가는 건데 오줌이 지나다니기보단 얘는 이제 원료가 지나다니는 관이고요. 그리고 새니까 뭐야? 근데 가는 거야 그냥. 얘도 되게 가늘어요. 그래서 되게 가는 원료 지나다니는 관이다. 그냥 세뇨관.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여과를 했어. 근데 문제가 여과한 물질들을 보면 이 중에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게 일단 요소가 있고요. 요소는 이제 확실히 버려야만 할 거고. 그리고 물도 어느 정도는 버려야 될 거야. 노폐물이니까. 물 자체도 노폐물이 높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은 버려야 될 텐데 문제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리, 비타민 이런 건 뭐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기껏 이미 앞에 이제 소화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섭취해 놓고 여기 콩팥 한번 지나갔다고 이걸 다 갖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되는 거야? 사구체에서 나와서 다시 혈액이 흘러가고 있는 모세혈관과 그리고 이 세뇨관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재흡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오줌으로 내보냈지만 이미 여과가 일어나서 원료 안에 들어있지만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시 좀 주워 담겠다. 이게 재흡수 과정이지. 그치? 사실 그래서 재흡수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설계를 배울 때도 그 재흡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나왔었을 텐데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하긴 할 건데 우리 이제 이 재흡수를 크게 5가지씩이나 나눌 필요 없을 텐데 4가지? 4가지 정도로 나누면 될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재흡수 중에 그 말 그대로 이제 재흡수라고 하는 건 세뇨관에 있는 원료 중에서 물질들이 다시 요 모세혈관으로 들어오는 게 재흡수인데, 그러면 재흡수 요 물질이 이동하는 원리가 뭐가 있을까?
물질 이동의 원리 중에 우리 배운 거 그냥 뭐 있어 일단? 뭐? 어디? 그쵸, 확산. 그쵸? 그래서 일단 확산이 있을 겁니다. 확산 말고 또 뭐 있지? 삼투가 있어요. 삼투 말고 또 뭐 있어? 네, 그쵸. 능동수송. 능동수송 말고 또 있나? 네,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능동수송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능동수송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고, 이렇게 네 가지로 제흡수를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확산부터 볼게요. 일단 확산을 통한 제흡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게, 우리 확산이라고 하는 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거잖아. 근데 사구체에서 사실 혈액에 들어있는 물질의 거의 대부분이 다 빠져나가요.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가. 그냥 엄청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혈액 안에 남아있는 물질이 얼마 없을 정도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여기서 혈액과 세뇨관이 다시 만나게만 해놔도 확산을 통해서 대부분의 물질들이 다시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갔던 물질들은 전부 확산을 통해 제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확산을 통해 제흡수되는 거 찾아보자 라고 하면 뭐가 있는 거야? 일단 포도당이 확산을 통해 제흡수될 거고요, 아미노산이 확산을 통해 제흡수될 거고요, 무기염류가 확산을 통해서 제흡수될 거고요, 비타민도 확산을 통해서 제흡수될 거고요, 물도 확산을 통해서 제흡수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나간 물질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 게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확산은 에너지를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확산은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확산은 자연 상태에서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확산은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ATP 소모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래서 확산이라고 하는 게 ATP 소모가 없는 상태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물을 확산을 통해 제흡수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물은 빼줘야지. 왜냐? 물의 이동은 우리가 확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아있는 물질, 좀 우리가 좀 아예 과학적으로 제대로 표현을 해보면 용질의 이동을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물은 녹아있는 물질이 아니라 녹이는 물질, 우리가 흔히 이제 용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용매 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용매의 이동은 확산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다가 삼투를 따로 적어놓은 거지. 사실 확산이랑 삼투를 막 엄청 구분해야 될 건 아니긴 해. 실제로 확산의 다른 이름이 화학삼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확산이랑 삼투를 엄청 구분해야 될 건 아닌데, 뭐 근데 그래도 일단 용어 자체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구분해 놓는 거고. 그래서 그냥 물이 됐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이런 게 됐든 그냥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게 확산과 삼투, 이렇게 그냥 표현만 나눠 놓은 겁니다. 얘네들은 확산, 얘네들은 삼투.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많은 데는 어디일 거냐? 원료 쪽이 더 많을 거거든. 왜냐면 사구체에서 워낙에 많은 물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포도당도 워낙에 많은 포도당이, 아미노산도 엄청 많은 아미노산, 엄청 많은 무기염류, 엄청 많은 비타민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무기염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무기염류 하는데 무기염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무기염류 뭐야? 너네 무기염류 영어로 뭐라 그러게? 어? 맞을 것 같은데? 아니야. 무기염류 영어로 뭐라 그러게? 그래요, 미네랄.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지. 미네랄은 정확하게 이제 광물이라는 뜻인데, 사실 영어로 미네랄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근데 우리가 흔히 물에 녹아있는 미네랄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그게 무기염류예요. 무기염류는 뭐냐면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이온은 첨부 무기염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철분이라고 부르는 거 무기염류고, 거기서 얘기하는 철분은 철이온을 얘기하는 거거든. 뭐 나트륨,
그것도 무기염류입니다. 물에 녹아있는 나트륨 이온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앞에서 다뤘던 것 중에 또 뭐가 있어? 뭐 칼슘, 칼륨 이런 거. 앞에서 다뤘던 것 중에 칼륨이 있겠네요. 나트륨 칼륨 펌프 했던 거. 그리고 칼슘, 뭐야? 여러분들 뼈 성장에 중요한 거, 그렇죠? 말고 또 인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이온의 형태로 우리 혈액 속에 있게 되겠고. 이런 우리 몸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은 전부 다 무기염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무기염류는 혈관벽을 아주 잘 통과해요. 이 무기염류들은 대부분 다 작거든. 굉장히 작아. 화학적으로 누구랑 결합해 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애들이라서 되게 작아요.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비타민까지. 비타민은 뭔지 대충 아는데 그 대충 아는 거 정도면 충분합니다. 뭐 여러분들 비타민 A가 어쩌고 B가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니까 지금. 그런 거 나중에 대학교 가서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네들까지는 좋은데, 근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요소도 확산이 일어나지. 사실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요소는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물질이지.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요소는 재흡수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안 하고 싶겠지. 근데 문제가 몸이 안 하려고 한다고 요소의 재흡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확산은 뭐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확산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 당연히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소의 이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소의 재흡수는 일어나요. 이게 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소가 재흡수 된다는 사실. 그냥 생각해서는 우리가 요소는 버리려고 하는 노폐물이기 때문에 재흡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닙니다. 재흡수가 일어나요. 막을 수 없어.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는 물질, 확산을 통해 재흡수되는 물질을 하면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많이 언급을 하는 거는 이 밑에 셋 요겁니다. 왜냐면 포도당 아미노산은 확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도 재흡수를 할 거라서. 그게 뭐냐? 응동수용이죠. 일단 저 위에 거 확산을 통해 재흡수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비타민 같은 경우나 무기염류 같은 경우는 그냥 확산을 통해 재흡수 돼.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확산을 통한 재흡수는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었어.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통해서 재흡수가 돼. 그러니까 확산을 통해 이동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뒤집힐 때까지 이동할 순 없잖아. 그쵸? 그래서 원래 우리 뉴런에서 안은 항상 칼륨이 많고 밖은 항상 나트륨이 많았던 이유, 뭐 그런 얘기가 확산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뒤집힐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쪽이 많고 적고 이게 많았던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한다고 반대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적었던 데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요소 이 모두 다 100% 다 재흡수를 할 수는 없고 그냥 확산을 통해서 이동한 만큼 재흡수 될 거고 상당수가 오줌 속, 원료 속에 남아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비타민하고 무기염류는 상관없어요. 그럼 그냥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비타민은 어차피 많이 먹으면 비싼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너네 이제 어리고 잘 먹을 땐 비타민 약 그런 거 잘 안 챙겨 먹어도 돼. 본인이 좀 먹는 게 부실하다 이런 경우엔 비타민 약 같은 거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리고 잘 먹고 잘 먹고 다닐 때는 비타민 그 알약 그런 거 그 시중에 파는 거 보면 너네는 지금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사 먹으려고 보면 꽤 비싸거든. 근데 그게 음식을 되게 잘 챙겨 먹고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그냥 진짜로 딱 그 가격만큼 비싸진 오줌을 만드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비타민은 그 필요한 만큼 재흡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확산을 통한 재흡수밖에 안 돼서 대부분이 버려져. 너무 농도가 높으면 그냥 되게 많이 버려요. 뭐 아무튼 이건 쓸데없는 얘기였고, 그래서 뭐가 됐든 이 무기염류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느 정도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냥 확산을 통한 재흡수 정도면 충분하거든.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 쪽은 얘기가 다릅니다. 얘네들은 사실 혈액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물론 혈액으로 따지면 포도당은 우리 혈액에 너무 많으면 안 좋다면서요. 맞는데 그럼 혈액 말고 우리 몸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몸의 입장에선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되게 중요하거든. 포도당 같은 경우는 뭐야? 에너지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쟁여뒀다가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체구성이란 말이야. 체구성 성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단백질 합성의 재료고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아미노산도 무조건 몸의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은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게 설정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단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써서라도 억지로라도 끌어올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능동수송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100% 재흡수를 한다. 아예 오줌에 단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포도당이 오줌 속에서 검출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고,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고, 아미노산이 오줌 속에서 검출되는 걸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오줌 속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돼. 오줌 속에 들어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들어있다? 그럼 그게 병인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우린 100% 재흡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든 ATP를 써서 재흡수를 하는 거지. 뭐 굳이 이름을 짓자 그러면 뭐 포도당 펌프, 아미노산 펌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게까지는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고, 밑에 네 번째 건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알아두면 좋고 실제로 선생님들 중에서는 설명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내용이니까 그냥 일단 마지막 건 들어만 줘도 일단 괜찮을 건데, 마지막 능동수송 추가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재흡수를 통해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재흡수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일반적으로 항상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게 되는 능동수송을 통한 재흡수가 돼요.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얘기를 해보면 물하고 무기염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태까지 우리 배웠던 내용들을 잘 외웠고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나야 될 게 있을 텐데, 물하고 무기염료가 필요하니까 우리 몸에서 능동수송을 통해서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재흡수를 하겠다는 소리지. 그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콩팥에서 무기염료의 재흡수거든? 이거 우리 언제 얘기했어?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뭐예요? 콩팥한테 물 재흡수하라고 명령 내리는 거 누구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였죠. 콩팥에서 무기염료 재흡수하라고 하는 애 누구였어? 얘는 안 했구나. 아, 이건 이제 우리 빠졌으니까 뺐었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쪽은 뺐으니까 이쪽은 뭐 신경 안 쓴다고 해도.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 몸에 물이나 무기염료가 모자랄 때 호르몬이 나와서 콩팥한테 그걸 재흡수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럼 능동수송을 통해서라도 추가로 재흡수를 하는 겁니다. 무기염료 쪽은 우리가 알도스테론을 모르니까 그렇다 쳐도 물, 항이뇨 호르몬은 알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연결해서 추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ADH라는 명칭으로 좀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지. 사실 요 근래 나는 원래 계획은 너희들 이거 시험 보면서 지난주에는 근육을 붙여서 보고, 이번 주에는 여기 신경계를 붙여서 보고, 다음 주에는 항상성을 붙여서 보고 이렇게 붙여서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니들이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하길래 그냥 안 하고 있긴 한데, 사실 그래서 기말고사 때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다 까먹은 상태일까봐.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ATP를 써서 능동수송을 통해 재흡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호르몬이랑 연결되어 있다. 뒤에 항상성과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주로 할 수 있는 얘기라서,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그냥 안 가르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좀 더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가르칠 때 그냥 얘기하는 포인트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학교 시험에서 안 물어볼 거, 실제로 이제 저건 수능에서도 안 물어보기 때문에 안 물어볼 거 뭐 굳이 알아둬야 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포인트는 주로 이제 위쪽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지. 됐죠? 그리고 재흡수
말고 또 여기서 요 구간, 여기 요 모세혈관하고 세뇨관이 다시 만난 요 구간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재분비 혹은 재자는 이제 잘 안 쓰고 그냥 분비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제 분비라는 일도 일어납니다. 분비는 능동수송이에요. 근데 이 분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볼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확산을 통한 제흡수랑 삼투를 통한 제흡수에서 이 둘을 이제 나눠 놓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여기 사구체에서 나간 물 중에 다시 제흡수되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한 90%에서 99% 제흡수됩니다. 그러니까 나간 물의 대부분이 다시 들어와요, 몸으로. 왜냐면 몸 안에 물은 이렇게까지는 그냥 일단 설명은 해볼게. 이제 몸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몸 안에는 분명히 아직 혈액 안에는 단백질하고 지방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농도가 엄청 높은 상태가 되거든, 우리 몸의 혈액 쪽이. 그러니까 물은 다 나갔는데 단백질하고 지방 다 남아있으니까, 지방 쪽은 농도랑 상관없다고 해도 단백질 때문에 농도가 엄청 높은 상태가 돼, 혈액이. 그래서 삼투에 의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원래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게 삼투니까. 뭐 근데 그렇게까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제흡수, 확산을 통한 제흡수가, 삼투를 통한 제흡수가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됩니다. 99% 정도. 되게 많은 양의 제흡수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머지 다른 물질들도 거의 99% 정도는 그냥 확산을 통해서 다 제흡수가 돼요. 근데 그렇다 보면 모두 제흡수가 99% 되는 거냐면, 요소도 다시 99%는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그러면 이 짓거리를 못 하러 합니까? 그치? 그럴 거면 이 짓거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 요소 1%씩 갖다 버리려고. 그렇잖아. 한 번 할 때마다 1%씩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요소만 골라내서 버릴 수 있게 만들든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다시 요소를 ATP를 써서 버리는 과정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게 분비입니다. 요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버려요. 근데 이제 이때는 확산을 통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재분비를 통해서 버린다. 능동성을 통해서 버린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요 요소, 요 원료에서는, 사구체에서 이제 만들어진 원료에서 제흡수와 재분비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되는 요 사이에는 요소의 농축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흔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은 대부분 제흡수하는데 요소는 재분비를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있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보게 될 거로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거고, 아무튼 내용은 이 정도 하면 끝.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 이렇게 하면 배설계가 끝났습니다. 배설계는 배설계에 대한 설명 자체가 그냥 혈관, 순환계와의 통합적 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이 배설계의 작용 자체가 혈관, 혈액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고 끝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얘기할 만한 포인트만 좀 짚고 끝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으나 앞에 여러분들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으로 해서 오늘까지는 빼고 시험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여태까지 정리했던 내용을 보면, 토대로 생각해보면 결국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뭐가 이동하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그냥 보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 제 프린트에는 없으나 그래도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안 했잖아요 라고 할 거니까, 근데 난 그냥 숙제를 내줄 거거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여러분들 그 숙제로 문제 풀 때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잘 모르겠는 대사성 질환은 그냥 완자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씩 찾아보면서 그냥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고도 요 뒤쪽 내용에는 물질대사와 질병이라고 되어 있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막 기초대사량, 뭐 활동대사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따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따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이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쓰는 에너지 양이고 활동대사량은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 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발이고 이런 건데 설명하고 있기가 조금 그래. 좀 그래요. 예. 뭔가 내가 막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렇거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세요. 한번 보고도 모를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막상 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점이 꽤 생기거든. 그건 그때 가서 그렇게 문제 질문 형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 그거 진도 따로 나가려고 시간 빼는 것보단.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사성 질환 이쪽만 볼 건데 이게 뭐냐면 물질대사와 관련된 질환이면서 그러니까 흔히 어떤 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몸 안에 물질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병들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제 뒤에 3단원 마지막에 그 방어작용 쪽에 가서 배우게 될 감염성 질환과 주로 이제 많이 그 비교를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감염성 질환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대사성 질환 중에 다른 거 많이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고혈압 이런 게 이제 대사성 질환이거든. 그래서 고혈압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학교마다 가르치는 대사성 질환이 워낙에 다 달라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다루는 질병 두 개인 당뇨병하고 그 뭐냐 통풍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요 외에 추가로 더 다룰 수 있는 것들은 그냥 학교에서 배워야만 뭘 배울지 알아요. 너네들이 뭘 배웠는지를 그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알아야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수특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밖에 질문을 안 하거든. 수능에서는. 수능에서 사실 당뇨병 말고 통풍에 대한 질문도 안 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근데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요반은 당뇨병 정리를 했었나?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당뇨병 정리 따로 안 해도 되죠. 뭐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 안에 그러니까 포도당 안에가 아니죠.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줌으로 포도당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항상성 조절되고 있는 포도당 기준으로 오줌 속에 있는 포도당을 몇 번 끌어올리면 100%다 끌어올리더라라고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콩팥에는. 그러니까 콩팥에서 ATP를 한 10개쯤 쓰면 내 항상성 기준으로 ATP 10개쯤 쓰면 전부 100% 재흡수 되는 게 이제 콩팥의 세팅 값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콩팥은 항상 이 포도당 재흡수를 ATP 10개씩 하는 거지. 근데 포도당이 혈액 속에 항상성 유지가 안 돼갖고 너무 많아. 그러면 ATP 10개 써서 재흡수를 해도 오줌 속에 포도당이 남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당뇨병입니다. 그럼 당뇨병은 근본적으로 이제 왜 혈당 조절이 안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였냐면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 그쵸?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이자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자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이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걸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쪽은 인슐린 주사를 통해서 그 막 병이 낫는 건 아니고 병의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만 꾸준히 맞아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그게 이제 1형 당뇨병 쪽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천성 당뇨병이 보통 이쪽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은 뭐였어? 원래 인슐린의 표적기관이어서 혈당 조절을 직접적으로 하는 애가 누구? 간이었지, 간. 원래 혈당 조절은 간에서 하는데 2형 당뇨병은 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였냐면 인슐린이 간한테 가서 명령을 내리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거야. 간이 인슐린의 명령을 못 받아. 이게 이제 2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서 충분히 나와요, 보통 2형 당뇨병 사람들은. 근데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명령을 안 들어먹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그 얘기니까 됐고 통풍은 이제 뭐냐면 통풍은 왜 한번 좀 설명을 해야 되냐면 요산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런데 요산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이
그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과정 중에 요소로 합성하는 과정을 보면요. 암모니아가 바로 요소로 한 번에 팍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요. 단계를 거쳐. 그래서 우리 간에서 암모니아를 한 번 해독하면 그게 요산이고요. 거기서 한 번 더 해독하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는 정말 완벽히 해독이 돼서 독성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요소는 사실상 독성이 그냥 없다고 봐도 되고. 근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되게 센데 그 중간에 있는 요산은 그래도 꽤 독성이 많이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보통 이 요산은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요산까지만 해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도 대부분의 암모니아는 간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이 알아서 해독하지만 암모니아를 또 되게 많이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근육입니다. 근육도 에너지 많이 쓸 거 아니야. 에너지 많이 써야 되니까 세포분 많이 하겠죠. 세포분 많이 하니까 암모니아 많이 만들어져. 그래서 근육들도 이 암모니아를 직접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 다만 요소까지 해독은 못하고 요산까지만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근육들은. 그래서 근육의 세포음량이 늘어나게 되면, 특히나 단백질을 이용한 세포음량이 늘어나게 되면 근육에 요산이 쌓여요. 근데 이 요산은 우리가 중간에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잘 버려줄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 요산이라는 걸 만들어서. 근데 이 요산의 양이 일정 이상 많아지면 버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요산이 몸 안에 쌓이게 되거든. 그러면 이 몸에 쌓인 요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게 통풍입니다. 그래서 통풍이라는 질환은 여러 가지의 이제 원인으로 꼽는데, 첫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통풍에 걸리기 쉬워져요. 왜냐면 근육이 만든 요산을 버리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그 통풍에 걸리기 쉬워지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살이 많이 찌거나, 그러니까 비만도 요 통풍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긴 합니다만, 근데 상관없이 이 통풍은 누가 되게 많이 걸리냐면 해창들이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면 덮어놓고 단백질만 먹으면서 운동만 하니까. 그러면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의 근육의 세포분 많아지죠. 근데 먹은 게 단백질밖에 없으니까 단백질을 이용해서 세포흡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근육이 만드는 요소의 양은 어떻게 돼? 그만큼 심하게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순수하게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사실 단백질을 적정량을 먹고 지방을 같이 좀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통풍 걸릴 확률은 더 낮아지는 거죠. 뭐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 뭐 혹은 이 세포들의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이 통풍이라고 하는 건 비만이나 아니면 어떤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심하게 많다던가 이런 경우가 통풍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통풍의 해결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제시되는 게 식이요법이지. 왜냐? 근육이 요산을 만들지 않도록 하면서 몸에 쌓여있는 요산을 배출만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정상화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통풍이 진짜 존나 아프대. 진짜 엄청 아프대. 통풍이 왜 이름이 통풍인 줄 알아? 바람만 불어도 아파서 통풍이에요. 뼈에 바람이 드는 것처럼 아프다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요산이 그냥 쌓이는 게 아니라 요산이 쌓일 때 다른 데 쌓이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근육은 어디에 주로 많이 있어? 뼈 근처에 많잖아. 골격근이라는 게. 그리고 거기서도 근육의 세포음량이 제일 많으면서 근육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데가 관절 부근이거든. 그래서 거기에 요산이 쌓이면 관절에 요산이 쌓여. 근데 요산이 많이 모이다 보면, 너네 단백질이 많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단백질 결정을 이루거든. 그것처럼 요산도 많이 모이면 요산 결정을 이뤄요. 진짜 뾰족하게 생긴 결정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박혀 있는 거야, 관절에. 아프겠지. 당연히 아프겠지. 약간 그런 겁니다. 요거는 뭐 대충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통풍하고 당뇨병, 방금 얘기한 요런 것처럼 대사성 질환은 이제 그냥 병이 있고, 그럼 그 병에 왜 걸리느냐. 그래서 병의 원인, 뭐 얘는
간이 고장 난다던가 이자가 고장 난다던가, 그러니까 이 혈당량 조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걸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네 말고 다른 병이 나오더라도 그냥 학교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병의 원인이랑 그리고 병을 해결하는 방법이랑 이런 것만 딱 외워두면 크게 문제 없거든. 그렇게 하면 되니까 끝. 이제 진도 다 나갔다. 우린 처음부터 지금 3단원 마지막 빼곤 다 나간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진도를 일단은 다 뺐어. 방어작용은 얼만큼씩 들어갈지 모르니까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다 뺐어요. 다 나간 겁니다. 고생들 하셨고.